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이고 팀 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애플카는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한 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창업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예다. 위험은 분명히 엄청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엄청나다. 테슬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로 세계 9대 자동차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지만 팀 쿡은 일론 머스크가 해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팀 쿡은 뛰어난 CEO로 정확히 애플이 필요로 하는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다. 하지만 쿡은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일궈놓은 혁신을 망치지 않기 위해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뛰어난 지도자다. 보도했습니다. 즉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이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으로 만드는데 특화된 훌륭한 CEO일지는 몰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사업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생산 공장까지 모두 처음부터 새로 만든 테슬라와는 달리 애플은 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 애플카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한국의 현대기아차, 일본의 닛산,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애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대 후보라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로 판매될 애플카를 만들 충분한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갖춘 동시에 전기차 제조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한 회사는 이들을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카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 회사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던 한국의 현대기아차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애플카 협력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들이 남발하면서 비밀주의에 집착하는 애플이 협상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애플과 협업을 진행한 국내 부품업계 고위 관계자는 애플은 허락 없이는 프로젝트 종료 전까지 그 어떤 내용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사내에서조차 애플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어려웠다. 애플의 비밀주의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자신들의 하청업체, 즉 현재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폭스콘처럼 만들려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GT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비밀 유지 계약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애플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비밀 유지 계약 한 건이 깨질 때마다 55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결별하게 된 애플은 두 번째 후보인 일본의 닛산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닛산이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것은 닛산은 이미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동시에 수익 창출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고 예상됐습니다. 닛산은 프랑스의 르노사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는 SUV 차량 아리아의 일부를 전기차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20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위해 닛산에 접근했다. 애플은 최근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하면서 프로젝트 타이탄의 자동차 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닛산마저 애플카를 함께 만들자는 애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애플, 닛산 자율주행차 협력이 의견 불일치로 끝났다. 애플과 닛산의 접촉 기간은 매우 짧았고 고위급 경영진 수준으로 진전되지도 못했다. 애플은 닛산에 애플카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사실상 닛산을 하청업체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는 요구였다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이유로 닛산이 애플카를 거절한 것이죠. CNN은 기술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배제한 관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폭스콘과 비슷하게 만들 것이다. 폭스콘은 큰 재정적 보상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폭스콘의 복사판이 되는 건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애플의 아이폰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 주식 차트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폭락한 이후 10년 넘게 쭉 그대로입니다.
대만 증시가 2배 이상 폭등할 동안 폭스코어는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천천히 계속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마진율이 높은 애플의 아이폰 조립을 한다고 해도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수익률 성장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죠. 2016년부터 폭스코는 자신들은 단순히 애플의 하청업체에 지나치지 않다며 VR, 사물 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도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CEO가 애플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며 사실상 폭스바겐은 애플카를 경쟁 상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인데요. 헨스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일게마이네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은 단번에 진입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애플은 배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 MD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회사다. 자동차 산업 진출을 결정할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애플이 단시일 내에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스 회장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폭스바겐 그룹 전체에 걸쳐 70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의미한다. 전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의 전기차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한국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이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세계 5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플랫폼 탑2는 단연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엔과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을 개조한 수준으로 매우 단조로운 반면 현대차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은 전 세계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플랫폼 eGMP는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CV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일버트 비엄한 현대차 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기존의 우수한 효율성에 더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차급까지 그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장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코나 7,700만 대 배터리 전량 무상 교체라는 통큰 결단을 내리며 이콜의 소극적인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날아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된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달 말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즉 CEO와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매출 규모는 약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빅딜인데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3조 원은 엄청나게 큰 매출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3조 원이면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0%를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할 제품은 서버용 D램과 낸드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와 SoC 제품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노베이션 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기술이 합쳐진 일종의 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향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게 주요 목표이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지난 8월이죠.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도 이 같은 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TSM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제조업체와, 즉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시작과 기존 반도체 설계에 도움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반도체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발 화웨이 제재 충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화웨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두 번째로 많이 반도체를 구입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작년 주요 고객사를 제가 따져봤을 때 애플이 약 18.3%, 화웨이가 약 11.5%, 그리고 SK가 2.5%, 샤오미 2.4%, 그 다음 인텔 1.4% 순 정도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는 중단된 상태죠.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26조 9,907억 원의 11% 수준인 약 3조 원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를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인데, 클라우드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SK하이닉스에게 급선무였던 만큼 이런 SK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미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한숨 쉬어가게 되는 반면 중국 화웨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이 5G 통신장비 부품 중 미국산 부품이 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아 미국 정부가 계속 부품 공급을 막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화웨이의 최신 5G 기지국 통신 장비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미국 제품이 전체의 27.2%였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순수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미국 부품 비중을 기존에 1%까지 줄였지만 통신 장비는 여전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탈미국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미국의 화웨이 기술 봉쇄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세계 1위인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의 공급을 막는 제재안을 발동했고, 아시겠지만 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 수 없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중국의 테크 굴기를 이끌고 있는 이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도 이 제재를 따라야만 합니다.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정부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며 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통신 장비는 타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 수준으로 미국 부품을 쓰는데 어떻게 장비를 생산하겠어요, 여러분? 실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FPGA 프로그래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 레티스 세미컨덕터와 자일링스, 최근에 AMD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지국 전원을 제어하는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통신 스위치 부품은 브로드컴 등 이 미국 기업 부품이 아주 다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화웨이 통신 장비 핵심 부품들이죠. 저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반도체예요. 또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산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또 많았고, 일본산 부품은 뭐 TDK와 세이코, 앱손 제품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중 60%가 대만 파운드리, 즉 TSMC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후에는 이런 부품들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16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못 쓰게 하고 그 이상은 쓰게 해주겠다, 이런 또 허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재에 대한 허락을 해준 것은 제가 또 추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기타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화웨이는 전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점유율 35.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24.6%인 에릭슨, 3위는 15.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노키아, 그 다음 삼성전자는 1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4위인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자국 5G 수요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아마 급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급락한 점유율만큼 4위권 업체까지 딱 3분의 1씩만 나눠주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상 화웨이 제재의 덕을 본 점도 분명히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더욱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